내 너를 위해 세상을 뒤집겠다 약속했거늘 어찌 그 자리에 묶여 있느냐. 거사를 사흘 앞둔 밤, 사내는 마포 나루의 노예시장 한복판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얼굴에 멍이 든 채 묶여 앉은 여인은 그를 보고도 입술만 깨물 뿐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요. 7년을 갈아온 칼끝이 이 여인 하나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곳에 팔려와 있는 것은 사내가 모르는 더 깊은 함정과 얽혀 있었습니다. 월화야담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광해군 임금이 다스리던 시절 한양 도성 안북촌 골목 깊숙한 곳에 윤씨 가문의 소슬 대문이 우뚝 서 있었습니다. 대문은 칠흑같이 검었고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이 새벽바람에 가늘게 흔들렸지요. 그 집 사랑채 등잔불 아래에 한 사내가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이름은 윤정현. 본가 대감의 장남이요. 비변사의 신진 관료로 임금의 신임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이 28, 눈썹이 짙고 눈동자가 깊었으며 좀처럼 웃지 않는 얼굴이었지요. 손에는 활을 잡았던 굳은 살이 박혀 있었고 도포 차림인데도 어딘가 무인의 기운이 흘렀습니다. 함경도 회령부에서 군관으로 5해를 보낸 흔적이었지요. 정현은 그날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등잔불 아래 펼쳐놓은 것은 함경도 지도. 그 위로 정현의 손가락이 천천히 미끄러져 갔습니다. 명나라 군대가 진을 친 자리, 그 너머로 누르하치의 본진, 그리고 그 사이에 끼인 조선의 좁은 땅. 또 한 해가 갔구나. 정현의 입에서 옅은 한숨이 새어나왔지요. 그는 지도의 한 지점에 손가락을 멈췄습니다. 함경도 회령. 그가 5해를 보낸 곳이었지요. 그 땅의 바람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남아 있었습니다. 23살의 봄, 정현은 사대부 자제로서 누구도 자원하지 않는 회령부 군관 자리에 자청해서 갔습니다. 본가 대감께서는 노발대발하셨지요. 명문가의 장남이 어찌 그런 변방으로 간단 말이냐. 그러나 정현은 떠났습니다. 한양에 더 머물 수 없는 이유가 있었지요. 그 이유의 이름이 채련이었습니다. 7년 전 그 봄, 정현은 안채 우물가에서 빨래를 헹구고 있던 채련을 마주했습니다. 그녀가 정현을 향해 고개를 숙였지요. 정현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 순간 그는 알았지요. 자기가 이 여인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그러나 그는 명문가의 장남이요. 채련은 안채의 노비. 두 사람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강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현은 안채의 채련을 불러냈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은 마주섰지요. 채련아, 나는 함경도로 간다. 5해, 어쩌면 더 길게. 네, 도련님. 내가 돌아오는 날까지 너에게 부탁이 하나 있다. 무엇이옵니까? 기다려 다오. 내가 세상을 뒤집어 엎으면 그때 너를 데리러 가마. 채련은 그 말을 그저 작별 인사로 들었지요. 그러나 정현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는 그날 밤 자신에게 약속했지요. 함경도에서 5해, 한양으로 돌아와 또 몇 해. 그 사이에 자기 신분의 굴레를 뒤집을 만한 무엇을 이루겠다고. 그 무엇이 곧 거사였습니다. 정현은 지도를 천천히 접었습니다. 7년이 흘렀지요. 그리고 그 7년의 칼끝이 사흘 후에 영의정 박홍기의 목에 닿을 예정이었습니다. 날이 동트옵니다. 문 밖에서 늙은 하인 박 씨의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정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들거라. 박 씨는 머리를 조아리며 들어와 서찰 한 통을 내려놓았습니다. 밤새 함경도에서 올라온 급보였지요. 정연은 봉인을 뜯었습니다. 종이 위에는 단 몇 줄. 누르하치 무순성을 함락. 명나라 수비군 1만 명 전멸. 만력제 깊은 시름. 정연의 입가에 옅은 한숨이 새어 나왔습니다. 그는 서찰을 등잔불에 가까이 대어 태웠지요. 잿가루가 새벽 공기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또 명나라가 졌단 말이오? 박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 씨는 정연이 어릴 적부터 모셔온 늙은 하인이었지요. 윤 씨 가문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정연은 대답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사랑채 문을 밀어 마당으로 나서니 아직 해가 뜨지 않은 하늘이 잿빛으로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 잿빛이 마치 이 나라의 운명 같았지요. 정연은 마당 한쪽에 서 있는 늙은 매화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가지는 앙상했지만 끝에는 봉오리가 맺혀 있었지요. 곧 피어날 꽃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연의 마음에는 봄이 오지 않았습니다. 박씨. 예, 나리. 내일 밤 자정 남산 정자에서 동지들을 만나기로 했다. 너는 사랑채를 비워두고 박씨 너도 그 자리에 오너라. 마지막으로 너에게 부탁할 일이 있다. 마지막이라 하시면 거사 후의 일이다. 박씨의 늙은 손이 가늘게 떨렸지요. 그는 7년 전 정연이 함경도로 떠난 그 밤도 보았고 안채에 채련이 들어오던 그날도 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짐작하고 있었지요. 나리,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무엇이냐? 거사가 끝나면 채련 아씨는 어찌 되옵니까? 정연은 매화나무 가지를 향해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봉오리 하나가 그의 손끝에 닿았지요. 내가 데리고 떠난다. 박 씨는 말없이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그는 알았지요. 정연이 한 번 정한 일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7년이었지요. 7년을 갈아온 칼이었습니다. 해가 떠오르자 윤 씨 가문의 안채에서도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안채 마루에는 정연의 어머니 김 씨 부인이 단정히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정연의 이복 누이 소윤이 책을 펼쳐 들고 있었지요. 소윤은 정연보다 1살 위인 29. 그러나 그녀는 정실의 딸이 아니라 첩실 소생, 곧 서녀였습니다. 가문에서는 늘 한 발 물러나 있었지요. 이복 동생인 정연과는 어릴 적부터 글 공부를 함께하며 자란 사이였습니다. 소윤의 손에 들린 것은 두보의 시집이었지요. 그녀는 천천히 한 줄을 읽다가 문득 마루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마당 한쪽 우물가에서 한 여인이 빨래를 헹구고 있었습니다. 무명 저고리에 옅은 남색 치마, 머리는 하나로 묶은 사람. 안채의 노비 채련이었지요. 채련의 나이는 24. 갸름한 얼굴의 눈동자가 맑고 검었으며 가는 눈썹과 작은 입술이 단정했습니다. 그러나 어딘가 슬픔이 배어있는 인상이었지요. 손가락은 길고 고왔으나 거친 일에 살짝 상해 있었습니다. 소유는 책을 덮고 마루에서 내려갔습니다. 채련아, 잠시 이리 오너라. 채련은 손을 닫고 가까이 다가왔지요. 소유는 품속에서 작은 책 한 권을 꺼내 내밀었습니다. 내가 어제 다 읽었으니 너에게 주마. 여인이 그를 알면 세상이 다르게 보인단다. 아씨, 저는 노비입니다. 그를 안다고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채련의 목소리는 조용했지요.
소유는 미소를 지으며 책을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달라지지 않아도 좋다. 너에게는 책을 읽을 자격이 있다. 채련의 눈가에 잠시 물기가 어렸습니다. 이 가문 안에서 그녀를 사람으로 대해주는 사람은 3명뿐이었지요. 한 사람은 지금 마당 한쪽에서 책을 쥐어주고 있는 소유나 씨. 또 한 사람은 사랑채에서 늘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던 정연 도련님.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윤지성. 정현의 사촌형이었지요. 어릴 적 채련이 가슴에 품었던 사람. 한양의 꽃 같은 도령으로 불리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채련은 잠시 그 이름을 떠올리다 고개를 저었지요. 그건 이미 오래전 이야기였습니다. 채련이 처음 안채에 들어온 것은 7살 무렵이었지요. 그녀의 어머니가 윤씨 가문에 빚을 지고 죽으면서 어린 딸을 안채의 종으로 남겼습니다. 그날 채련은 안채 마당에 무릎을 꿇고 있었지요. 안채 마님이 그녀를 한참 내려다보다 입을 열었습니다. 이름이 무엇이냐? 채련이옵니다. 오늘부터 너는 안채 부엌일을 거둔다. 알겠느냐? 채련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때 마루 한쪽에서 한 도령이 그녀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12살의 윤지성이었지요. 1살 아래인 정현은 그 옆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지성이 마루에서 내려와 채련 앞에 섰지요. 내 이름이 채련이라 했느냐? 연꽃 채자의 연꽃 연자냐? 네, 도련님. 그렇사옵니다. 이름은 곱구나. 그러나 너는 노비다. 그 이름을 지키려면 부지런해야 할 것이다. 지성의 말은 친절했지만 그 안에 분명한 선이 있었지요. 채련은 머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때 옆에서 책을 읽던 정연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채련 앞으로 다가와 무릎을 꿇었지요. 사대부 자제가 노비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형님, 사람의 이름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부지런하지 않아도 이름은 지킬 수 있습니다. 지성이 어이없다는 듯 웃었지요. 정현이 너는 어찌 그리 어리석은 말을 하느냐? 노비의 이름이 무엇이 그리 귀중하단 말이냐? 노비의 이름도 사람의 이름입니다. 지성과 정현은 어릴 적부터 그렇게 달랐지요. 채련은 마당에 무릎을 꿇은 채 두 형제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그날 그녀의 마음에 2가지가 남았지요. 하나는 한양의 꽃 같은 도령 지성. 그가 자기 이름을 곱다고 해주었다는 것. 다른 하나는 그 옆에서 자기 앞에 무릎을 꿇어준 정현. 그러나 그날 7살의 채련은 정현의 무릎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마루 위에 서 있는 지성의 도포 자락을 향해 있었지요. 그것이 채련이 지성을 마음에 품게 된 첫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채련이 자라면서 그녀는 점점 깨달았지요. 지성에게 자신은 그저 안채의 노비일 뿐이라는 것을. 채련이 15살 되던 해, 그녀는 안채 마루를 닦다가 우연히 지성과 다른 양반 자제들이 나누는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형님, 안채의 채련이라는 노비 아이 보셨소. 인물이 곱지 않소. 보았소. 그러나 노비는 노비요. 사대부의 정인이 될 수는 없는 자들이지. 지성의 목소리였지요. 채련은 마루 한쪽에 엎드린 채 그 말을 들었습니다. 가슴이 한 차례 무너져 내렸지요. 그러나 그녀는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루를 더 열심히 닦을 뿐이었지요. 그날 저녁 채련은 안채 뒤편 우물가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그녀의 옆에 와서 가만히 앉았지요. 정현이었습니다. 17의 정현은
이미 사서삼경을 뗀 신동으로 한양에 이름이 알려져 있었지요. 채련아. 네, 도련님. 낮에 형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었느냐? 채련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정현은 한참을 말없이 그녀의 옆에 앉아 있었지요. 그러다 그는 품속에서 작은 것을 꺼내 그녀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작은 비단 천 한 조각이었지요. 이것을 내가 가지고 있어라. 무엇이라도 좋다. 너의 것이 하나는 있어야 한다. 채련은 그 비단 조각을 손에 쥐었습니다. 정현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사랑채로 돌아갔지요. 그날 채련은 그 비단 조각으로 작은 매듭 놀이개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7년 뒤 정현이 함경도로 떠나기 전 밤 채련이 그에게 건네준 놀이개의 시작이었지요. 채련은 우물가에서 빨래를 마치고 마당으로 올라왔습니다. 소윤이 준 책을 품에 안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소윤이 그녀의 손을 잡았지요.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채련아. 네, 아씨. 내게 할 말이 있다. 허나 오늘은 아니구나. 며칠만 기다려다오. 채련은 영문을 모른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윤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지만 그녀는 차마 그 마음을 들여다볼 용기가 없었지요. 그날이 윤 씨 가문의 평온한 마지막 아침이었습니다. 같은 날 사시 한양종로 옆 조정어전회의청에서는 큰 논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임금이 신광해군께서 친히 회의를 주재하셨고 영의정 박홍기, 이하 삼정승과 육조판서, 비변사 당상관들이 모두 자리에 앉아 있었지요. 논의의 주제는 단 하나. 명나라가 다시 보내온 파병 요청이었습니다. 전하, 명나라는 우리에게 제조지인이 있는 나라이옵니다. 임진년에 그들이 군사를 보내지 않았더라면 우리 종묘사직이 어찌 보존되었겠사옵니까? 이제 그 명나라가 위태로운데 어찌 군사를 보내지 않을 수 있겠사옵니까? 영의정 박홍기의 목소리가 어전을 울렸습니다. 백발이 성성하고 진주 반지를 낀 손이 부채를 천천히 흔들고 있었지요. 그의 뒤로 사림의 대신들이 일제히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이옵니다. 제조지은을 잇는 자는 사람이 아니옵니다. 오랑캐 누르하치 따위가 어찌 천조를 이기겠사옵니까? 광해군께서는 옥좌에 앉으신 채 미간을 찌푸리셨지요. 임금께서는 명나라에 군사를 보내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명나라는 이미 기울었고 군사를 보내봐야 헛되이 백성만 죽을 것이라 보셨지요. 그러나 사림 전체가 한 목소리로 외치는 앞에서는 임금조차 말씀을 아끼셔야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비변사 부제조 윤정현, 한 말씀 올리겠사옵니다. 좌석 끝자락에 앉아있던 정현이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영의정의 부채가 멈췄습니다. 어전이 일순간 조용해졌지요. 정현은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전하, 신은 함경도 회령부에서 5해를 보내며 누르하치의 군세를 가까이서 보았사옵니다. 그자의 8기군은 이미 10만에 이르고 기병의 기동력은 명나라 군대의 2배입니다. 무순성이 보름 만에 무너진 것이 그 증거이옵니다. 그래서 어쩌란 말이오, 윤부제조. 영의정이 가시가 돋친 목소리로 받았지요. 정현은 고개를 들어 영의정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지요. 명나라가 이긴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사옵니까? 어전이 술렁였습니다. 대신들 사이에서 헛기침이 새어나왔지요. 감히 천조의 패배를 점친단 말이오? 이자는 정신이 나갔구나.
오랑캐 물이 들어본 분을 잊었구나. 정현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지요. 전하, 신이 회령부에 있을 때 누르하치의 사신을 2차례 만난 바 있사옵니다. 그 자들은 이미 한자도 익히고 화약도 다룰 줄 압니다. 더는 우리가 알던 오랑캐가 아니옵니다. 네 이놈, 누르하치의 사신을 만났다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니냐. 영의정의 호통이 어전을 갈랐지요. 정현은 영의정을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국경 군관이 적의 사신을 만나는 것은 국법이옵니다. 영의정 대감께서는 그 법을 잊으신 것이옵니까? 영의정의 얼굴이 일순간 굳었지요. 그는 부채를 거칠게 접었습니다. 전하, 신은 함경도에서 명나라의 약함도 보았고 누르하치의 강함도 보았사옵니다. 명나라는 이미 안에서 썩었사옵니다. 누르하치는 10년 안에 북경을 칠 것이옵니다. 그때 우리 조선이 명나라를 따라 죽을 것인지 아니면 살기를 찾을 것인지 지금 결정하셔야 하옵니다. 영의정 박홍기의 부채가 부서질 듯 꽉 쥐어졌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전하, 이 자의 말은 역신의 말이옵니다. 명나라를 의심하고 오랑캐를 두둔하는 자에게 어찌 조정의 자리를 맡길 수 있겠사옵니까? 마땅히 관직을 거두시고 죄를 물으셔야 하옵니다. 광해군께서는 한참 동안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저 정현을 가만히 바라보실 뿐이었지요. 그 침묵이 길었습니다. 오늘은 이만 물러가라. 짐이 더 생각해 보겠노라. 임금의 한마디로 회의는 끝났지요. 그러나 어전을 나서는 정현의 등 뒤에는 수십 개의 시선이 칼날처럼 꽂혀 있었습니다. 어전을 나서는 정현의 뒤에서 한 사내가 빠르게 따라 붙었습니다. 흰 도포에 가끈해 옥구슬을 단 사내, 사촌형 윤지성이었지요. 지성도 그날 어전 회의에 친명파 신진 대표로 참석해 있었습니다. 정현아, 잠시 멈추거라. 정현은 걸음을 멈추고 돌아섰지요. 형님, 내가 또 이 무슨 미친 짓이냐. 영의정 대감 앞에서 그런 말을 늘어놓다니. 너 자신의 목숨이 아까운 줄 모르느냐. 형님께서는 어찌 매번 명나라 편을 드십니까? 명나라가 우리를 지켜준다고 진심으로 믿으시는 것이옵니까? 지성은 한참을 말이 없었지요. 그러다 그는 갓을 더 깊이 눌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믿고 안 믿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사림이 모두 명나라를 받드는데 우리 가문만 등을 돌리면 우리가 어찌 살겠느냐. 너 하나 잘난 척하다가 가문 전체가 망한다. 가문이 망하는 것보다 나라가 망하는 것이 더 큰 일이 아닙니까? 정현아. 지성은 한 발 다가와 정현의 어깨를 잡았지요. 한 번만 묻겠다. 너는 진심으로 명나라가 망한다고 보느냐? 10년 안에 망합니다. 그렇다면 너는 어찌하여 지금 조정에 남아있느냐? 명나라가 망하기 전에 광해군께서 먼저 무너지신다. 사림 전체가 명나라 편이다. 광해군께서 친정을 강화하려 하시는 한사림은 그분을 끌어내릴 것이다. 그러면 너도 함께 죽는다. 정현은 형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지성의 말은 사실이었지요. 광해군의 처지는 위태로웠습니다. 사림 전체가 친명을 외치는 시대에 중립을 외치는 임금이 살아남기는 어려웠지요. 형님, 그래서 저는 거사를 준비합니다. 지성의 손이 정현의 어깨에서 떨어졌지요. 그의 얼굴이 일순간 굳었습니다. 무슨 거사를 말이냐. 영의정 박홍기를 무너뜨립니다. 미쳤구나. 형님,
같이 가시지 않겠습니까? 형님께서 친명파의 신진이지만 형님은 영의정과 한 패가 아니십니다. 영의정만 무너뜨리면 사림도 새로운 길을 찾을 것입니다. 지성은 한참을 말이 없었지요. 그러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현아, 나는 가문을 지킬 것이다. 너는 너의 길을 가거라. 우리는 다시는 만나지 말자. 지성은 그 말을 남기고 돌아섰지요. 그가 멀어지는 등을 정현은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정현은 알지 못했지요. 그날의 그 대화가 사촌형을 영의정의 품으로 밀어넣는 결정타가 되었다는 것을. 지성은 그 길로 곧장 영의정 박홍기의 사가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지요. 대감, 윤정현이 거사를 준비하고 있사옵니다. 영의정의 흰 수염이 한 차례 떨렸지요. 그는 부채를 천천히 폈습니다. 윤도령, 그 말이 진실이라면 그대는 나의 사람이 될 자격이 있구나. 그자의 약점이 무엇이냐? 안채의 채련이라는 노비가 있사옵니다. 정현이 어릴 적부터 마음에 두고 있는 여인이옵니다. 좋다. 그 여인이 우리의 미끼다. 지성은 머리를 깊이 조아렸지요. 그 순간 그는 더 이상 한양의 꽃 같은 도령이 아니었습니다. 사촌 동생을 팔아넘긴 사림의 졸개일 뿐이었지요. 어전을 물러나온 정현은 곧장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양 남산 자락의 한 외딴 정자로 향했지요. 7년 전부터 그가 동지들과 비밀리에 만나오던 곳이었습니다. 정자에는 이미 3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지요. 비변사 종사관 김우식, 호조 정랑 이성우, 그리고 함경도에서 함께 일했던 무관 출신의 한태원이었습니다. 형님, 어전에서 또 그러셨다 들었습니다. 김우식이 안색을 어둡게 하며 말했지요. 정현은 자리에 앉으며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누가 말하겠느냐. 형님 영의정은 이제 형님을 살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거사가 사흘 남았는데 그 사흘을 견디실 수 있겠습니까? 이성우가 답답한 듯 가슴을 쳤지요. 정현은 고개를 들어 3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사흘만 견디면 된다. 그 후로는 영의정이 견디지 못할 것이다. 7년 전 정현은 이 3사람과 함께 맹세했습니다. 친명 강경파의 수장 박홍기를 무너뜨리고 광해군의 친정을 강화하여 조선의 외교를 바로잡겠다는 맹세였지요. 그동안 그들은 박홍기의 비리를 모았고 그가 후금과 비밀리에 내통한 증거까지 손에 넣었습니다. 전하의 어명만 떨어지면 우리는 박홍기 일파를 일거에 잡아들인다. 거사일은 모레 자정. 우리 손에는 박홍기가 후금과 내통한 서찰 5통이 있다. 이 서찰만 전하께 올리면 박홍기는 끝이다. 한태원이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지요. 형님, 한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형님께서 너무 외로워 보이십니다. 7년을 한 사람도 곁에 두지 않으시고 어찌 견디셨습니까? 정현은 잠시 말이 없었지요. 그의 눈은 정자 너머 멀리 북촌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윤씨 가문의 소슬대문이 있고 그 안채에 한 여인이 있었지요. 그러나 정현은 그 이름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내게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거짓말이었지요. 그의 가슴 속에는 평생 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현은 7년 전 그녀에게 단 한마디를 남기고 떠났을 뿐이었습니다. 내가 세상을 뒤집어 엎으면 그때 너를 데리러 가마. 그 약속을 채려는
지금까지 가슴에 품고 있을까? 정현은 알 수 없었지요. 그날 밤 영의정 박홍기의 사가 깊은 안채. 영의정은 사촌형 지성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다구가 놓여 있었지요. 영의정이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입을 열었습니다. 윤도령. 그대의 사촌 동생이 거사를 준비한다 했지. 그러하옵니다, 대감. 내가 그대에게 한 가지 약속하겠소. 거사가 무산되고 윤정현이 잡혀가면 그대가 윤씨 본가의 후계자가 될 것이요. 정현의 가문 재산 절반을 그대에게 주겠소. 지성의 손이 떨렸지요. 그는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대감의 은혜가 만극하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소. 무엇이옵니까? 영의정은 부채를 천천히 폈지요. 그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대가 정혼한 여인, 윤소윤이라 했지. 지성의 손이 멈췄지요. 그러하옵니다. 그 여인이 그대의 약점이요. 그 여인이 알게 되면 모든 것이 무너지요. 그러니 그 여인에게는 모든 것을 감추시오. 알겠소. 알겠사옵니다. 영의정은 부채를 다시 접었습니다. 한 가지 더. 내일 안채의 노비 채련을 사들이는 일을 그대가 맡으시오. 본가 대감의 도장을 받아오시오. 그리고 다음 날 자정 노예시장에서 윤정현을 유인하는 것은 내가 직접 처리하겠소. 알겠사옵니다. 지성은 머리를 깊이 조아리고 영의정의 사가를 나왔지요. 대문을 나서는 그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는 알았지요. 자신이 사촌동생을 팔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일을 평생 소윤에게 숨겨야 한다는 것을. 그러나 지성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문의 후계자가 될 것이었지요. 사림의 차세대 기수가 될 것이었습니다. 정연 하나를 희생하면 모든 것이 자기 손에 들어왔지요. 지성은 갓끈을 다시 메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튿날 아침 윤씨 가문 안채. 채련은 부엌일을 마치고 자기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방이라기에는 너무 좁은 안채 뒤편 헛간 옆에 작은 골방이었지요. 채련은 등잔불을 켜고 소윤이 준 책을 펼쳤습니다. 글자를 한자 한자 읽어가는 동안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았지요. 그때 누군가 문 밖에서 그녀를 불렀습니다. 채련아. 소윤의 목소리였지요. 채련은 황급히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소윤은 어둠 속에서 가만히 서 있었지요. 손에는 작은 호롱불. 아씨, 이 늦은 밤에 어쩐 일이십니까? 소윤은 잠시 머뭇거리다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채련의 손을 잡고 자리에 앉았지요. 채련은 영문을 모른 채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채련아, 내가 너에게 진작 말했어야 할 것이 있다. 소윤의 목소리가 떨렸지요. 채련은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무언가 큰일이 닥쳐오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지요. 아씨, 무슨 말씀이신지요? 내가 정혼했다. 채련의 손이 멈췄습니다. 가슴이 한 차례 크게 뛰었지요. 축하드립니다, 아씨. 누구신지요? 지성 도련님이다. 그 이름이 채련의 귀에 들어온 순간 그녀의 손에서 호롱불 그림자가 흔들렸습니다. 채련은 표정을 바꾸지 않으려 애썼지요. 그러나 등잔불에 비친 그녀의 눈동자가 일순간 멈춰버렸습니다. 소윤은 그것을 보았지요. 보았기에 더 괴로웠습니다. 채련아, 나는 안다. 내가 어릴 적 지성 도련님을 마음에 품었던 것을.
그래서 차마 너에게 말하지 못하고 여기까지 왔구나. 정말 미안하다. 채련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아씨, 그건 어릴 적의 일입니다. 저는 이미 잊었습니다. 채련아, 진심입니다. 아씨. 지성 도련님께서는 한 번도 저를 사람으로 보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분께는 저는 그저 안채의 노비였을 뿐이지요. 아씨와 지성 도련님께서 정혼하신 것은 두 분께서 마땅히 누리실 행복이옵니다. 채련의 목소리는 평온했지요. 그러나 소유는 알았습니다. 채련이 평온할 때일수록 가장 깊이 무너져 있다는 것을. 소유는 채련을 끌어안았습니다. 가슴이 떨렸지요. 내가 너의 자리를 빼앗는 것 같아 견딜 수가 없다. 아씨, 저에게는 빼앗길 자리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말씀 마십시오. 채련은 미소를 지어 보였지요. 그 미소가 너무 단정해서 소윤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소윤이 떠나간 뒤 채련은 등잔불 앞에 홀로 앉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지요.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슴 한가운데가 텅 빈 것 같았지요. 이 가문 안에 그녀의 자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어릴 적 흠모하던 사람은 그녀를 노비로만 보았고, 친언니처럼 따르던 사람은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지요. 누구도 그녀에게 잘못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저 그녀가 노비였을 뿐이었지요. 채련은 천천히 품속에서 작은 비단 천 한 조각을 꺼냈습니다. 15살 그 밤, 정현이 우물가에서 그녀에게 쥐어준 것이었지요. 7년 전 정현이 떠나기 전 그녀는 이 천 조각을 다시 정현에게 돌려주려 했습니다. 그러나 정현은 받지 않았지요. 내가 가지고 있어라. 내가 다시 데리러 올 때까지. 채련은 그 천 조각을 손바닥에 쥐었습니다. 7년이 흐르는 동안 그녀는 그것을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았지요. 문득 채련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늘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던 사람. 사랑채의 그늘 아래에서 그녀가 우물물을 길어 올릴 때면 멀리서 가만히 지켜보던 사람. 정현 도련님. 7년 전 그가 떠나며 남긴 말이 떠올랐지요. 내가 세상을 뒤집어 엎으면 그때 너를 데리러 가마. 그때 채련은 그 말을 그저 작별 인사로 들었습니다. 도련님께서는 함경도로 떠나신 것이고 자기는 안채에 남아 늙어갈 것이라 여겼지요. 그러나 그날 이후 정현은 7년 동안 단 한 번도 다른 여인과 혼사를 입에 올린 적이 없었습니다. 채련은 그것을 다른 이들의 입을 통해 들었지요. 도련님께서는 어찌하여 혼사를 드리지 않으시는가?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그리고 그 수군거림이 채련의 귀에 들어올 때마다 그녀의 가슴 한 구석이 작게 떨렸지요. 바보 같은 생각이다. 채련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도련님은 명문가의 장남이요. 자신은 노비. 두 사람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강이 있었지요. 그러나 그날 밤 채련은 처음으로 정현의 얼굴을 떠올리며 잠이 들었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후 거사를 하루 앞둔 날 아침이었지요. 채련은 평소처럼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안채 대문 쪽에서 갑작스러운 소란이 일어났지요. 비켜라. 영의정 대감의 명이시다. 검은 옷을 입은 사내 너던 명이 안채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칼을 차고 있었지요. 채련은 들고 있던 물동이를 떨어뜨렸습니다. 동이가 깨지며 물이 마당에 쏟아졌지요. 이 집에 채련이라는 노비가 있다 들었다. 어디 있느냐? 채련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러나 사내 하나가 그녀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지요. 내가 채련이냐? 제가 채련입니다. 어찌하여? 닥쳐라. 너는 오늘부로 영의정 댁의 노비로 팔린 몸이다. 이 집 대감께서 어젯밤 너를 영의정 댁에 팔아넘기셨다. 채련은 귀를 의심했지요. 본가 대감, 곧 정현의 아버지께서 그녀를 팔았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찌하여 영의정 댁으로? 채련은 아무것도 묻지 못했지요. 그때 안채 마루에서 소윤이 달려 나왔습니다. 멈추어라. 어찌 이런 짓을 하느냐? 아씨는 물러서십시오. 본가 대감의 허락을 받은 일이옵니다. 아버님께서 그럴 리가 없다. 소유는 사내들에게 매달렸지요. 그러나 사내들은 그녀를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소유는 마당에 쓰러졌지요. 채련아. 아씨. 채련의 손에서 깨진 물동이의 한 조각이 떨어졌습니다. 사내들은 그녀를 끌고 갔지요. 안채 대문을 나서는 순간 채련은 마지막으로 돌아보았습니다. 소윤이 마당에 쓰러진 채 그녀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지요. 그러나 채련은 이미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본가 대감이 채련을 팔았다는 것은 거짓이었지요. 본가 대감은 영문도 모른 채 사촌형 지성이 가져온 매매 문서에 도장을 찍어 주었을 뿐이었습니다. 채련은 그날 곧장 영의정 박홍기의 사가로 끌려갔지요. 영의정 댁 별채. 채련은 두 손이 묶인 채 마룻바닥에 무릎 꿇려졌습니다. 영의정 박홍기가 그녀 앞에 앉아 있었지요. 흰 수염을 길게 늘어뜨린 노대신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채련을 훑었지요. 내가 윤정현 그자가 마음에 품은 여인이라더냐. 채련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영의정은 가만히 웃었지요. 입을 다물어도 좋다. 너는 그저 믿기면 된다. 내일 자정 너는 마포 나루의 노예시장에 묶여 앉아 있을 것이다. 윤정현이 너를 찾으러 올 것이다. 그자가 나타나는 순간 그자는 영모자가 사사로이 노비 미혼녀를 빼돌리려 한 죄로 묶일 것이다. 채련은 그제야 모든 것을 이해했지요. 자신이 정현 도련님을 올가매는 함정에 쓰이는 것이었습니다. 안 됩니다. 도련님께서는 닥쳐라. 영의정의 손이 채련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그녀의 입가에서 피가 흘렀지요. 채련은 쓰러진 채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그자가 너를 알아보지 못하게 하라. 너는 그자를 모른 척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너의 안채 식구 전부를 베어버리겠다. 김씨 부인도 소윤아 씨도 노비들도 모두. 영의정의 한마디가 채련의 가슴에 칼처럼 박혔지요. 안채에는 소윤아 씨가 있었습니다. 자기를 친자매처럼 아끼던 사람, 그리고 자신을 글로 깨우쳐 준 사람. 채련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맛이 입안에 가득 찼지요. 알겠다, 라고 그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었지요. 그것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날 영의정의 사가에서 채련은 별채 한쪽 곳간에 가둬졌지요. 곳간 안은 어두웠고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두 손이 묶인 채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 있었지요. 품속의 비단 1000조각만이 그녀의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7년을 기다린 끝에 만나는 도련님을 모른 척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그녀가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 채련은 그 사실을 견디기 위해 비단 1000조각을 손바닥 안에 더 깊이 쥐었습니다. 같은 날 저녁 정현은 안채에서 일어난 일을 박 씨를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채련이 아침에 끌려갔다는 소식이었지요.
정연은 들고 있던 붓을 떨어뜨렸습니다. 먹물이 종이 위로 번졌지요. 그러나 정연은 그것조차 보지 못했습니다. 누가 끌고 갔단 말이냐. 검은 옷을 입은 사내들이라 하옵니다. 아버님 대감께서 팔아넘기셨다 했다 합니다. 아버님께서. 정연은 곧바로 사랑채에서 안채로 달려갔지요. 본가 대감이 안채에 계셨습니다. 정연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채련을 어찌 파셨사옵니까? 본가 대감은 한참을 말이 없었지요. 그는 늙은 손으로 자신의 흰 수염을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나는 채련을 판 적이 없다. 예. 오늘 아침 지성이가 영의정 댁에 매매 문서를 가져왔더구나. 영의정께서 안채의 노비 하나를 사고 싶어 하신다 하기에 나는 영문도 모르고 도장을 찍어 주었다. 사림의 어른께서 부탁하시는 일이라 거역할 수 없었지. 그자가 채련인 줄은 몰랐다. 지성 형님이 가져왔다 하시었습니까? 본가 대감은 정연의 표정을 보고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깨달았지요. 그러나 늙은 대감은 이미 늙어 모든 일을 정리할 힘이 없었습니다. 정연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냐? 아버님, 채련은 그저 안채의 노비가 아닙니다. 제가 7년을 가슴에 품어온 사람입니다. 본가 대감의 손이 떨렸지요. 그는 아들의 얼굴을 처음 보는 것처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그 여인을 마음에 품었더란 말이냐? 예. 아버님, 내가 도장을 찍어 주었구나. 본가 대감의 어깨가 늙은 나무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연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지요. 아버님께서 잘못하신 것이 아니옵니다. 영의정과 지성 형님이 짠 일이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일을 풀어보겠사옵니다. 아버님께서는 그저 안채를 지켜주십시오. 정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빛이 7년 만에 처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단단해졌지요. 모든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영의정이 채련을 미끼로 자기를 올가매려 하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그 일에 사촌형 지성이 가담했다는 것도 거사가 모래 자정. 그러나 그것을 기다릴 수 없게 되었지요. 정연은 그날 밤 곧바로 동지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남산 정자에서 기무식 이성우 한태원이 굳은 표정으로 그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형님, 채련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형님께서 직접 하시면 그것이 바로 함정입니다. 이성우가 말했지요. 한태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형님. 제가 가서 채련을 빼내오겠습니다. 정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영의정이 깔아놓은 그물이 한태원 너 정도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이라 보느냐. 채련을 구하려면 영의정 본인을 먼저 무너뜨려야 한다. 그러면 거사 일정을 앞당기시겠습니까? 하루 앞당긴다. 내일 자정 전에 박홍기의 내통 서찰을 전하께 올리고 그 자리에서 박홍기를 잡아들인다. 기무식이 깊이 한숨을 쉬었지요. 형님, 시간이 너무 촉박합니다. 준비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준비가 부족해도 가야 한다. 채련이 미끼로 묶여 있는 한 내가 채련을 만나러 가는 모든 길은 함정이다. 그러니 박홍기를 먼저 친다. 그자가 무너지면 채련도 풀려난다. 세 사람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지요. 형님,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무엇이냐, 이성우. 제가 마지막으로 보관 중인 박홍기의 내통 서찰은 5통이 아니라 2통입니다. 나머지 3통은 박홍기 본인이 회수해 갔습니다. 한 달 전쯤이지요.
정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찌 그것을 이제야 말하느냐. 형님께서 7년을 갈아오신 일입니다. 차마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두 통만으로도 박홍기의 죄를 물을 수 있다 여겼습니다. 두 통으로는 부족하다. 박홍기는 사림 전체가 받드는 사람이다. 두 통의 서찰만으로는 그자를 사림에서 끌어내릴 수 없다. 적어도 5통은 있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박홍기는 살아남는다. 박홍기가 살아남으면 우리는 모두 죽는다. 세 사람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지요. 정현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 3통의 서찰. 박홍기가 어디에 보관하고 있는지 아느냐. 제가 회수해 가는 자를 미행했습니다. 박홍기의 사가가 아니라 다른 곳으로 들어갔지요. 박홍기의 측근이 따로 보관 중인 것 같사옵니다. 그자가 누구인지는 아느냐. 이성우는 잠시 망설였지요. 그러다 그는 입을 열었습니다. 윤지성이옵니다. 정현의 손이 멈췄지요. 그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지요. 그의 눈빛은 어둠보다 깊었습니다. 지성 형님이 가지고 있다는 말이냐? 그러하옵니다. 정현은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그는 정자의 난간에 손을 짚고 멀리 한양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7년을 갈아온 칼끝이 사촌형의 처소에서 막혀 있었지요. 좋다. 내가 직접 가져온다. 형님. 형님께서 직접 가시면 안 됩니다. 지성 도련님께서 단번에 알아차립니다. 정현은 고개를 저었지요. 내가 가는 것이 아니다. 누님께 부탁하면 된다. 세 사람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김우식이 어렵게 입을 열었지요. 누님이라 하시면 소윤아 씨 말씀이시옵니까? 그렇다. 형님, 누님은 지성 도련님의 정혼녀이옵니다. 어찌 정혼자를 등지라 부탁하시겠습니까? 정현은 다시 말이 없었지요. 그러다 그는 갓을 다시 메고 정자를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그것을 알면서도 부탁한다. 누님은 자기 정혼자보다 친동생인 나를, 그리고 친자매인 채련을 더 사랑한다. 누님이 그것을 모르신다면 모르고 사실 것이고, 아신다면 자기 손으로 결단하실 것이다. 누님의 결단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그 결단의 기회를 드리는 것이다. 세 사람은 정연이 떠나가는 등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정연은 동지들이 모르는 결정을 하나 더 내렸습니다. 그는 새벽에 박 씨에게 단 한마디만 남겼지요. 마포 나루에 다녀오마. 날이 그것은 함정이옵니다. 안다. 그래도 가야 한다. 한 번만 보면 된다. 한 번만 보고 돌아오마. 박 씨는 늙은 손으로 정현의 도포 자락을 붙들었지요. 날이 그곳에 가시면 잡히십니다. 내일 자정이면 영의정이 끝나옵니다. 그때까지만 참으시옵소서. 박 씨, 채련이 그 자리에 묶여있는 한 내가 어찌 잠을 잘 수 있겠느냐. 한 번만 본다. 멀리서라도 본다. 그리고 돌아오마. 박 씨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지요. 그는 정연이 채련을 7년 동안 어떻게 가슴에 품어왔는지 본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었지요. 정연은 갓을 깊이 눌러쓰고 사랑채를 나섰지요. 그의 손에는 7년 전 채련에게 받았던 작은 놀이개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채련이 안채에서 그에게 처음 건넨 손수 매듭으로 엮은 놀이개였지요. 마포 나루까지는 한시진 거리.
정현은 어두운 골목을 따라 빠르게 걸었습니다. 그의 가슴은 7년 만에 처음으로 두근거리고 있었지요. 마포 나루의 노예시장은 도성밖 강변에 있었습니다. 자정이 가까운 시각인데도 횃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지요. 사람을 사고 파는 곳이라 밤에 더 흥성거리는 법이었습니다. 시장 한쪽 끝에 묶인 채로 앉아 있는 사람들이 10여 명. 그중 한 여인이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요. 무명 저고리는 흙에 더럽혀졌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얼굴 한쪽에는 손바닥 자국 같은 멍이 들어 있었지요. 정현은 멀리서 그 여인을 보았습니다. 그의 발걸음이 멈췄지요. 횃불의 빛 사이로 흔들리는 그 얼굴이 분명 채련이었습니다. 정현의 가슴이 한 차례 크게 무너져 내렸지요. 그는 갓을 더 깊이 눌러쓰고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시장 한복판에 자리한 흥정 자리에는 영의정 댁 청지기로 보이는 사내가 앉아 있었지요. 그 주변으로 검은 옷의 사내 너덧이 어슬렁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영의정의 졸개임을 정현은 한눈에 알아보았지요. 함정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정현은 채련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내 너를 위해 세상을 뒤집겠다 약속했거늘 어찌 그 자리에 묶여 있느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현은 평생 그렇게 떨리는 목소리를 낸 적이 없었지요. 채련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입술을 깨물 뿐이었지요. 채련아, 나를 보아라. 채련아. 채련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정현의 눈을 마주했지요. 7년이었습니다. 정현이 채련의 눈을 가까이서 본 것은 7년 만이었지요. 그 사이 채련의 눈가에는 가는 주름이 생겼고 입가에는 그늘이 졌습니다. 그러나 그 눈동자만은 7년 전과 같이 맑았지요. 그러나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정현이 평생 가장 듣고 싶지 않은 말이었습니다. 나리, 저는 나리를 모릅니다. 정현의 손이 멈췄지요. 채련아, 저는 나리를 본 적도 없습니다. 사람을 잘못 보신 듯하옵니다. 어서 가십시오. 채련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정현은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지요. 그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정현은 단번에 알아챘지요. 그녀가 거짓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거짓 뒤에 무엇이 있는지도. 영의정의 협박이 있었구나. 안채 사람들을 베겠다고 했구나. 정현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의 손에 쥐어있던 놀이개를 채련의 무릎 옆에 떨어뜨렸지요. 그녀가 7년 전 그에게 주었던 매듭 놀이개였습니다. 이것을 알아보지 못한다면 그것도 좋다. 허나 이 놀이개는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할 물건이다. 채련의 눈이 놀이개를 향했지요. 작고 낡은 그러나 그녀가 손수 매듭 지은 그 놀이개였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가늘게 떨렸지요. 그러나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현은 다시 한번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지요. 채련아, 너에게 한 가지만 말하고 가마. 내가 나를 모른다 하여도 좋다. 내가 나를 부정하여도 좋다. 그러나 나는 너를 모르지 않는다. 나는 7년을 너를 가슴에 품고 살았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내가 그 자리에서 묶여있는 한 나는 너를 풀어낼 것이다. 죽어서라도. 채련의 눈에서 처음으로 물기가 어렸지요. 그러나 그녀는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정현은 그녀의 어깨를 한번 가만히 바라본 뒤 천천히 돌아섰지요. 형님, 거기 멈추시오. 뒤쪽에서 영의정의 졸개들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지요. 그들은 정현이 사라지기 전에
그를 잡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정연은 갓을 다시 눌러쓰고 사람들 사이로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지요. 졸개들은 정연을 쫓으려 했지만 시장 안 인파를 헤치고 빠져나간 정연의 등을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그가 사라진 뒤 청지기가 영의정에게 급보를 보냈지요. 정연이 노예시장에 나타났다는 소식. 그러나 채련을 데려가지 않고 그냥 떠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영의정 박홍기는 그 소식을 듣고 눈썹을 찌푸렸지요. 그는 짐작했습니다. 정연이 함정을 알아차렸다는 것을. 그러면 정연은 영의정 본인을 직접 노릴 것이었지요. 영의정은 곧바로 사가의 경비를 2배로 늘리도록 명했습니다. 그가 사라진 뒤 채련은 그제야 놀이개를 향해 손을 뻗었지요. 묶인 손이 닿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몸을 비틀어 가까스로 놀이개를 손바닥에 쥐었습니다. 7년 만이었지요. 그녀가 직접 매듭 지은 놀이개가 그녀의 손에 다시 돌아온 것은, 그리고 그것을 정연이 7년 동안 품에 지니고 다녔다는 것을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지요. 채련의 눈에서 마침내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소리를 내지 않았지요. 어둠 속에서 그저 어깨가 가늘게 떨릴 뿐이었습니다. 나리. 그녀의 입에서 작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지요. 그 목소리는 자정의 강바람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채련은 놀이개를 가슴에 품고 두 눈을 감았지요. 정연이 7년 전 그녀에게 했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내가 세상을 뒤집어 엎으면 그때 너를 데리러 가마. 채련은 그제야 그 말이 작별 인사가 아니었음을 알았지요. 그것은 약속이었습니다. 7년을 견딘 약속이었지요. 그녀의 손바닥 안에서 작은 놀이개가 따뜻하게 데워졌습니다. 정연은 마포 나루에서 빠져나와 곧장 남산 정자로 향했습니다. 김우식 이성우 한태원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정연의 안색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형님, 보셨습니까? 보았다. 정연은 자리에 앉으며 양손으로 얼굴을 감쌌지요. 7년을 갈아온 그의 칼이 처음으로 무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가 분명해졌다. 채련은 살아있다. 그리고 영의정은 채련을 인질로 쥐고 있다. 거사를 늦출 수는 없다. 내일 자정. 무슨 일이 있어도 박홍기의 내통 서찰을 전하께 올린다. 형님, 그러나 서찰이 2통뿐입니다. 그래서 누님께 부탁한다 하지 않았느냐. 누님이 가져오시면 5통이 모인다. 그것이면 박홍기는 끝이다. 세 사람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지요. 김우식이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만일 누님께서 가져오시지 못하면 어찌하옵니까? 정연은 한참을 침묵했지요. 그러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면 2통만으로 가야 한다. 2통으로 박홍기를 끌어내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모두 죽는다. 그리고 채련도 죽는다. 그러나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다. 이성우가 깊이 한숨을 쉬었지요. 형님, 누군가 우리 안에 첩자가 있다는 가능성은 어떠하옵니까? 박홍기가 우리의 움직임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의심스럽사옵니다. 세 사람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지요. 7년 동안 함께 해온 사이였습니다. 누구도 의심하기 어려웠지요. 정연은 깊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지금 의심해봐야 무엇이 되겠느냐. 오늘 밤은 각자 흩어진다. 내일 자정 호조 정랑댁에서 다시 모인다.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라. 가족에게도. 세 사람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지요. 정연이 정자에서 내려와 북촌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기던 그때 그의 등 뒤에서 누군가 그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형님. 정현은 돌아보았지요. 어둠 속에서 한 사내가 걸어 나왔습니다. 키가 크고 흰 도포를 입은 사람. 가끈의 옷구슬이 흔들렸지요. 윤지성이었습니다. 이 늦은 밤에 어찌 여기까지 오셨소, 형님. 내가 오늘 새벽 마포 나루에 다녀온 것을 들었다. 무슨 일이냐? 정현의 눈이 가늘어졌지요. 지성이 그것을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현은 단번에 깨달았습니다. 형님은 어찌 그것을 아십니까? 내가 묻고 있다, 정현아. 무엇 때문에 마포까지 다녀왔느냐? 정현은 잠시 말이 없었지요. 그는 천천히 갓을 벗고 형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형님, 형님께서는 영의정 박홍기와 어떤 관계이십니까? 지성의 표정이 일순 굳었지요. 그러나 그는 곧 미소를 회복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영의정께서는 우리 사림의 어른이시지 않으냐? 제가 묻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형님께서 영의정의 사람이 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지성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는 한 발 앞으로 다가왔지요. 정연아, 너는 지금 큰 오해를 하고 있다. 형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채련을 영의정에게 알린 사람이 누구입니까? 지성의 얼굴이 그제야 굳어졌지요. 정현은 보았습니다. 그 한순간 사촌형의 눈에 스치는 당황과 죄책감을. 그러나 그것은 한순간이었습니다. 지성은 곧 평정을 되찾았지요. 정연아, 내가 노비 하나 때문에 가문을 흔들려 한다는 것을 영의정께서 아시기를 바라느냐? 너는 이미 사림 전체의 적이다. 거기에 가문까지 등을 돌리면 너는 어찌 살겠느냐? 형님께서 알리셨군요. 형님께서 그러셨군요. 정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칼끝처럼 날카로웠지요. 지성은 한참을 말이 없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정연아, 이 가문은 내가 지킬 것이다. 너는 이미 가문을 떠난 사람이다. 너의 신념이야 어떻든 나는 가문을 위해 영의정의 손을 잡았다. 이해해다오. 정연은 사촌형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한 집에서 자란 형. 글 공부를 함께 한 형. 그러나 지금 그 형이 그의 적이 되어 그의 앞에 서 있었지요. 형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무엇이냐? 소윤 누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지성의 얼굴이 다시 흔들렸습니다. 소윤은 모른다. 그녀는 내가 영의정과 어떤 관계인지 모른다. 그러면 다행이군요. 정현은 갓을 다시 쓰고 돌아섰지요. 지성이 그의 등 뒤로 한 마디 던졌습니다. 정현아, 거사는 멈춰라. 멈추면 채련도 살리고 너도 산다. 정현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러나 돌아보지 않았지요. 형님, 7년 전 형님께서 채련을 어찌 대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노비라고 하대하셨지요. 저는 그 모습을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형님께서는 사람을 신분으로 보십니다. 그러나 저는 사람을 사람으로 봅니다. 이 차이가 형님과 저의 차이입니다. 정현은 그렇게 말하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지요. 지성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끈의 옷구슬이 바람에 흔들렸지요.
같은 시각 윤 씨 가문 안채. 소유는 자신의 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채련이 끌려간 충격이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지요. 밤이 깊어 자시가 되었을 때 그녀는 문득 한 가지를 떠올렸습니다. 사흘 전 정혼자 지성이 그녀의 방에 들렀을 때 그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의 도포 안쪽에서 흘러나온 작은 서찰 한 통이 있었지요. 소유는 그것을 별 생각 없이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지성이 돌아와 황급히 그 서찰을 챙겨갔지요. 그때 소유는 잠시 그 서찰을 펼쳐본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영의정의 도장이 찍혀 있었지요. 그리고 그 안에 적힌 글자가 한 줄. 윤정현을 잡을 미끼로 안채의 노비 채련을 활용하시오. 윤도령의 결단을 기다리오. 그때 소유는 그 글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정치적 일이려니 하고 넘겼지요. 그러나 오늘 채련이 안채에서 끌려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 서찰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그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지성이 영의정과 한패였구나. 그리고 채련을 미끼로 정현을 올가매려는 일에 지성이 가담했구나. 소윤의 가슴은 천갈래로 찢어지는 듯했지요. 그녀가 사랑한 사람이 그녀의 친자매 같은 사람을 미끼로 던지는 일에 가담했다는 사실. 그리고 자기 친동생 정현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 소윤은 새벽이 올 때까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소윤의 머릿속에 7년 전 어느 봄밤의 풍경이 떠올랐지요. 지성이 처음 그녀에게 마음을 고백하던 그 밤, 윤 씨 가문 뒤뜰의 매화나무 아래였습니다. 소윤이, 나는 가문의 반발에서라도 그대와 정혼할 것이요. 서녀라는 것이 무슨 상관이겠소. 사람의 마음이 중하지 신분이 중하오? 그때 지성의 목소리는 진심이었지요. 적어도 소유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녀가 깨달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 신분보다 중하다 했던 그 사람이 노비인 채련을 미끼로 던지는 일에 가담했다는 것이었지요. 그분은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셨던가. 소유는 손바닥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녀가 사랑한 사람이 사라지고 있었지요. 그러나 그녀는 알았습니다. 사랑한 사람의 가면 뒤에 있는 진짜 모습을 보았으니 이제 그녀는 그 사람을 다시 사랑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날이 밝아올 무렵 그녀는 결심했지요. 그녀는 자기 방을 빠져나가 사랑채로 향했습니다. 정현은 막 들어와 막갓을 벗던 참이었지요. 정현아, 누님, 이 새벽에 어쩐 일이십니까? 소유는 정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현은 깜짝 놀라 그녀를 일으키려 했지요. 누님, 어찌 이러십니까? 정현아, 내 말을 들어다오. 내가 너에게 알려야 할 것이 있다. 소유는 그날 새벽 사랑채에서 정현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지성이 영의정과 결탁한 일, 채련이 미끼로 던져진 일, 그리고 자신이 본 영의정의 서찰. 정현은 가만히 들었지요. 그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동자는 차갑게 가라앉아 갔지요. 누님,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엇이든 말하거라. 누님께서 본 그 서찰. 영의정의 도장이 찍힌 그 서찰이 지성 형님의 처소에 보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통뿐 아니라 다른 서찰들도 함께 있을 것이옵니다. 그것을 가져오실 수 있겠습니까? 소유는 잠시 말이 없었지요. 정혼자의 비밀 문서를 빼낸다는 것은 곧 정혼 파기를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여인에게 그것은 일생을 거는 일이었지요.
그러나 소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져오마. 오늘 정오까지 너에게 가져다 주마. 누님. 정현아. 나는 채련을 친자매처럼 아꼈다. 그 아이를 미끼로 던진 사람이 내 정혼자라면 나는 그 정혼을 받을 수 없다. 그리고 너는 내 친동생이다. 나는 너를 잃을 수 없다. 소유는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그녀는 정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고 사랑채를 나섰습니다. 정현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지요. 그의 가슴 한가운데에 무언가 뜨거운 것이 차올랐습니다. 7년 동안 그는 혼자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처음으로 그가 혼자가 아님을 알았지요. 그의 곁에는 누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멀리 노예시장에는 그를 모른 척하면서까지 안채의 누님을 지키려 한 여인이 있었지요. 정현의 눈에 처음으로 물기가 어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 그 물기를 닦아냈지요. 아직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거사가 오늘 자정이었지요. 소유는 그날 아침 곧장 지성의 사가로 향했습니다. 정혼자의 자격으로 들어가는 길이었기에 누구도 그녀를 막지 않았지요. 지성은 마침 외출 중이었습니다. 영의정 댁에 가 있었지요. 소유는 지성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책장과 서랍을 뒤졌지요. 2시경이 흘렀을 무렵 그녀는 서재의 한 책장 뒤편에서 작은 함을 발견했습니다.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지요. 그녀는 비녀를 빼서 자물쇠를 비틀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책을 좋아한 그녀는 손재주가 좋았지요. 한참 만에 자물쇠가 열렸습니다. 함 안에는 서찰 5통이 들어 있었지요. 모두 영의정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소유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꺼냈지요. 첫 번째 서찰을 펼쳤습니다. 윤도령. 윤정현을 노예시장에서 잡는다. 미끼는 채련. 그자가 나타나는 즉시 영모자로 체포할 것이요. 두 번째 서찰. 윤도령. 거사 후 정현의 가문 재산은 절반을 그대에게 약속하오. 그대가 윤씨 본가의 후계자가 될 것이요. 세 번째 서찰. 윤도령. 후금 측 사신과의 만남은 다음 달 보름이요. 우리의 비밀 거래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조치하오. 네 번째 서찰. 윤도령. 후금에서 보내온 은자 1만 냥은 그대의 사가에 보관하시오. 거사 후 그대의 몫이 될 것이오. 다섯 번째 서찰. 윤도령. 친명 강경파를 동원하여 광해군 폐위를 도모할 시기는 윤정현 처단 후 한 달이오. 그때까지 준비를 갖추시오. 소윤의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영의정 박홍기가 후금과 비밀 내통을 하고 있다는 증거. 그리고 그것을 지성도 알고 있다는 증거. 더 나아가 영의정이 광해군 폐위까지 도모하고 있다는 증거. 이것이 정현이 7년을 갈아온 칼끝이 닿을 곳이었지요. 소유는 5서찰을 품에 숨기고 지성의 서재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녀가 마당을 가로지를 때 마침 지성이 대문 안으로 들어왔지요. 소윤이 어찌 여기에 있느냐. 가까이 지나는 길에 잠시 들렀어요. 무얼 가져왔느냐. 그 품 속에 든 것은? 소윤의 얼굴이 일순간 굳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곧 미소를 지었지요. 오늘 아침에 짠 비단 한 포기옵니다. 도련님께 드리려 가져왔는데 자리에 안 계셔서 그냥 돌아가던 참이에요. 보여다오. 지성의 눈빛이 의심으로 가득했지요. 소윤의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도련님.
사실 비단이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이냐? 소유는 천천히 품속에서 작은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어제 그녀가 직접 수놓아 만든 것이었지요. 거기에는 매화꽃이 한 송이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서찰은 그 손수건 안쪽 깊이 숨겨져 있었지요. 도련님께 드리려고 직접 만든 것이옵니다. 부끄러워 드릴까 말까 망설이고 있었어요. 지성은 손수건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는 잠시 그것을 들여다보았지요. 손수건은 한 폭의 비단 같았고 매화꽃 한 송이가 곱게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성의 눈은 손수건의 두께를 보고 있었지요. 무언가 들어있는 것 같은 두께였습니다. 소윤이, 이 안에 무엇이 있느냐? 소윤의 가슴이 멎는 듯 했지요. 그러나 그녀는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도련님, 그저 매화꽃의 수가 두꺼울 뿐이옵니다. 풀어보시면 서운하시겠지요. 지성은 한참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지요. 소윤의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요. 그것을 지성이 보았습니다. 소윤이, 한 가지만 묻겠다. 네, 도련님.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소윤의 가슴이 한 차례 무너져 내렸지요. 그러나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랑합니다, 도련님. 지성은 손수건을 가만히 그녀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러면 풀어보지 않으마. 너를 믿겠다. 잘 가거라. 소윤은 머리를 깊이 조아렸지요. 그녀는 지성의 사가를 나섰습니다. 대문을 나선 그녀는 두 다리가 풀려 골목길에 잠시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지요. 지성에게서 정혼의 정표로 받았던 옥반지가 그녀의 손가락에서 빛났습니다. 소유는 그 반지를 가만히 바라보다 천천히 빼냈지요. 그리고 그것을 도포 자락 안쪽 깊이 넣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알았지요. 이 정혼은 오늘 자정에 끝난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은 평생 다시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지성이 그녀를 믿어준 그 마지막 순간이 그녀의 가슴을 가장 깊이 찔렀습니다. 그가 그녀를 그토록 사랑했다는 것을 그녀가 마지막에야 알았기 때문이었지요. 그리고 그 사랑조차 영의정의 야망에 종속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지요. 소윤의 눈에서 마침내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일어났지요. 그녀의 품속에는 정현을 살릴 서찰 5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서찰은 채련도 살릴 것이었지요. 소윤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북촌으로 발걸음을 옮겼지요. 같은 정오 직전 호조 정랑 이성우의 집. 기무식한 태원정현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성우의 처소 마룻바닥 아래에서 7년 동안 모아온 박홍기의 비리 문서들이 차곡차곡 꺼내어졌지요. 모두 합쳐 32장이었습니다. 자금 횡령, 매관매직, 사립농단, 그리고 친명 강경파의 비밀 회동 기록까지. 그러나 가장 결정적인 것이 빠져 있었지요. 후금과의 내통을 증명할 직접 증거였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박홍기를 친명파 부패 관료로 끌어내릴 수는 있어도 영모 죄로 단번에 베어버릴 수는 없었지요. 형님, 누님께서 오시지 않으시면 어찌하옵니까? 이성우가 답답한 듯 한숨을 쉬었지요. 정현은 마당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분했지요. 오신다. 형님, 내가 누님을 아는 만큼이다. 누님은 오신다. 세 사람은 침묵 속에서 시간을 기다렸지요. 정오를 알리는 종소리가 울렸을 때 사랑채 마당으로 한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갓을 쓰지 않은 여인이 사대부의 사가에 들어오는 것은 보통의 일이 아니었지요. 그러나 소유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정연아. 정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소유는 그의 앞에 다가와 품속에서 5통의 서찰을 꺼냈지요. 그녀의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가져왔다. 영의정과 지성도련님이 후금과 내통한 증거다. 그리고 광해군 폐위까지 도모한 증거다. 정연은 서찰을 받아들었지요.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빠르게 5통을 읽어 내려갔지요. 마지막 한 통을 읽었을 때 그의 손이 멎었습니다. 광해군 폐위까지. 그렇다. 박홍기는 정연이 너만 제거하면 한 달 후 광해군 폐위를 도모하려 했다. 사림 전체를 동원해서. 정연은 5 서찰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지요. 이것이면 박홍기는 끝이었습니다. 사림 전체가 받든다 하여도 광해군 폐위를 도모한 자를 광해군께서 살려두실 리 없었지요. 누님, 정연아, 너의 거사가 성공하기를 기도하마. 채련도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도하마. 소유는 그 말을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정연은 그녀를 붙잡았지요. 누님, 누님은 어찌하시렵니까? 소유는 잠시 정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슬픔이 있었지요. 그러나 그 슬픔은 단단했습니다. 나는 한양에 남는다. 가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내가 지킬 것이다. 그리고 지성도련님과의 정혼은 오늘부로 끝난다. 나는 평생 다시 정혼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책과 함께 살 것이다. 누님, 정연아, 너는 채련을 데리고 떠나거라. 한양은 너희가 살 곳이 아니다. 멀리 가서 2 사람만의 삶을 살아라. 누님께서는 어찌하시렵니까? 소유는 역게 미소를 지었지요. 그 미소가 너무나 평온해서 정연은 가슴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나는 책과 함께 잘 산다. 어머님께서도 안채에 계시지 않느냐. 가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나는 가문을 지킬 것이다. 그것이 나의 일이다. 정연아, 너의 일은 채련이다. 너의 일을 하거라. 정연은 누님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7년 전 그가 함경도로 떠나기 전 그는 누님 앞에 한 번도 무릎을 꿇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그는 무릎을 꿇었지요. 누님,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겠사옵니다. 소유는 정연의 어깨를 가만히 잡았지요. 정연아, 일어나거라. 우리는 남매다. 무릎을 꿇을 자리가 아니다. 소유는 그 말을 남기고 사랑채를 나섰지요. 정연은 그녀의 등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누님의 등이 그렇게 단단해 보인 적이 없었지요. 이성우가 정연의 어깨에 손을 얹었지요. 형님,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자정에 갑니다. 정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박홍기를 무너뜨릴 칼이 쥐어져 있었지요. 5통의 서찰. 그것이 7년의 끝이었습니다. 그날 자정. 한양 도성 안창덕궁 인정전. 광해군께서는 침소에 들지 않으시고 어전에서 홀로 앉아 계셨습니다. 정연이 어젯밤 비밀리에 임금께 사람을 보내 내일 자정에 박홍기의 죄를 폭로하겠다는 뜻을 알렸기 때문이었지요. 임금께서는 7년 전부터 박홍기를 의심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사림 전체가 박홍기를 받들고 있는 탓에 임금조차 어쩌지 못하셨지요. 그런 임금에게 정연은 7년 동안 칼을 갈아온 비밀 동지였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올 무렵 정현이 김우식 이성우 안태원과 함께 입궐했지요. 그들의 손에는 박홍기의 비리 문서 32장과 후금 4통 서찰 5통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전하, 신, 비변사 부제주 윤정현, 영의정 박홍기의 죄상을 아뢰옵니다. 광해군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올리라. 정현은 32장의 문서를 어전에 펼쳐 놓았지요. 광해군께서는 천천히 그것을 살펴보셨습니다. 횡령, 매관매직, 사립농단의 증거들이었지요. 임금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죄가 무겁구나. 전하, 더 있사옵니다. 정현은 마지막으로 후금 4통 서찰 5통을 어전에 올렸지요. 광해군께서는 그것을 펼쳐 읽으셨습니다. 임금의 손이 가늘게 떨렸지요. 박홍기가 후금과 내통하였단 말이냐. 그러하옵니다. 친명을 외치며 뒤로는 후금과 거래하여 자기 가문의 살기를 마련하고 있었사옵니다. 광해군께서는 마지막 서찰을 펼치셨지요. 광해군 폐위 도모의 증거였습니다. 임금의 손이 멈췄지요. 과인을 폐하려 했단 말이냐. 그러하옵니다. 전하. 광해군께서는 한참 동안 말씀이 없으셨지요. 어전히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러다 임금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셨지요. 여봐라. 의금부 도사를 부르라. 영의정 박홍기와 그 일파를 모두 잡아들이라. 그자의 사가를 봉쇄하고 가산을 정몰하라. 어전 밖에서 의금부 도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지요. 한양 도성 안영의정 박홍기의 사가가 자정이 지나자마자 의금부 군졸들의 의에 포위되었습니다. 박홍기는 잠자리에서 끌려 나왔지요. 흰 수염을 늘어뜨린 노대신이 포승줄에 묶이는 모습은 그 자체로 한 시대의 끝이었습니다. 이놈들, 내가 누구인 줄 알고. 영의정 박홍기, 후금 4통과 광해군, 폐위 도모의 죄로 잡아들이라는 어명이옵니다. 박홍기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제야 그는 자신이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누가 알린 것이냐. 박홍기는 의금부 도사의 멱살을 잡으려 했지요. 그러나 그의 늙은 손은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는 포승줄에 묶여 끌려갔지요. 같은 시각 윤지성의 사가도 의금부에 포위되었습니다. 지성은 처음에는 의금부 도사에게 항변했지요.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윤씨 본가의 적자이자 영의정 대감의 사람이다. 영의정 박홍기와 함께 후금 4통의 공범으로 잡아들이라는 어명이옵니다. 지성의 얼굴이 굳었지요. 그는 자기 서재로 달려가 책장 뒤편을 살폈습니다. 함에 자물쇠가 부서져 있었지요. 5통의 서찰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소윤. 지성의 입에서 그 이름이 새어나왔지요. 그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어제 그녀가 가져왔던 손수건. 그 손수건의 두께. 그가 풀어보지 않고 돌려준 그 손수건 안에 자기 운명을 결정질 5통의 서찰이 들어 있었다는 것을. 그는 그녀를 사랑했지요. 그래서 풀어보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그를 끝장낸 것이었지요. 지성은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의금부 도사들이 그를 일으켜 포승줄에 묶었지요. 그가 끌려가는 사가의 마당에 잠시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매화꽃이 바람에 흔들렸지요. 지성의 도포 자락이 그 매화꽃에 살짝 닿았다 떨어졌습니다. 그날 밤 박홍기 일파 30여 명이 모두 의금부 옥에 갇혔지요. 한양 도성 안사림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같은 날 자정, 마포 나루 노예시장. 영의정 박홍기가 잡혀갔다는 소식이 졸개들의 귀에 닿기까지는 한 시즌이 걸렸지요. 영의정의 청지기가 체련을 감시하던 졸개들에게 황급히 달려와 외쳤습니다. 도망쳐라. 영의정 대감께서 잡혀가셨다. 우리도 잡힌다. 졸개들은 체련을 묶어두었던 자리를 그대로 두고 달아났지요. 체련은 묶인 채로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그녀는 사정을 알 길이 없었지요. 그러나 그녀는 알았습니다. 무언가 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졸개들이 도망친다는 것은 영의정의 손이 무너졌다는 뜻이었지요. 체련의 가슴이 한 차례 크게 뛰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누군가 시장 한복판으로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지요. 그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횃불을 든 한 사내가 시장 안으로 들어왔지요. 윤정현이었습니다. 정현은 체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를 묶고 있던 포승줄을 풀었지요. 손목에 시퍼런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체련아, 나리, 이제는 모른 척하지 않아도 된다. 영의정은 끝났다. 너의 가문, 안채의 누님, 그 누구도 더 이상 위협받지 않는다. 체련의 눈에서 눈물이 한 줄기 흘렀습니다. 그녀는 정현의 가슴에 머리를 묻고 한참을 울었지요. 7년의 기다림이, 사흘의 절망이 한순간에 무너지듯 흘러나왔습니다. 나리, 저는 나리께 짐이 될 뿐입니다. 저는 노비입니다. 그리고 이 시장에 묶여 앉아 있던 더럽혀진 몸입니다. 나리께서는 저를 두고 가셔야 합니다. 정현은 그녀의 어깨를 잡고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그의 눈은 7년 만에 처음으로 흔들렸지요. 체련아, 들어다오. 너는 더럽혀진 몸이 아니다. 너는 영의정의 협박을 견디며 안채 사람들을 살린 사람이다. 노예 시장에 묶여 앉아 있던 그 자리에서 너는 나를 살리기 위해 모른 척한 사람이다. 너는 그 누구보다 깨끗한 사람이다. 나리, 체련아, 내 너에게 7년 전 한 약속이 있다. 기억하느냐? 기억합니다. 내가 세상을 뒤집어 엎으면 너를 데리러 가마. 오늘이 그날이다. 나리, 저는 체련아, 들어다오. 나는 오늘부로 벼슬을 내려놓는다. 한양도 떠난다. 가문도 떠난다. 그리고 너와 함께 강릉으로 간다. 거기서 우리는 평민으로 살 것이다. 노비도 양반도 없다. 그저 두 사람만 있을 것이다. 체련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리께서 그러실 수는 없습니다. 나리께서는 명문가의 장남이시고 임금의 신임을 받는 분이시옵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7년 동안 나는 너를 위해 세상을 뒤집었다. 이제 너를 위해 내 신분을 내려놓는다. 그것이 내 약속이다. 체련은 정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그가 떨어뜨려준 작은 매듭 놀이개가 여전히 쥐어져 있었지요. 7년 전 그녀가 손수 매듭 지은 것. 그가 7년 동안 품에 지니고 다닌 것. 그리고 그녀의 품속에는 정현이 15해 전 우물가에서 그녀에게 쥐어준 작은 비단 1000 조각이 있었지요. 그 두 가지가 두 사람의 7년이었습니다. 체련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리. 정현은 그녀를 안아 올렸지요. 체련의 무게가 그의 품에 가만히 안겼습니다. 노예시장의 횃불 빛이 두 사람을 비추었지요. 그날 새벽 두 사람은 한양을 떠나는 길에 올랐습니다.
정연은 박 씨에게 마지막 부탁을 남겼지요. 박 씨, 안채의 어머님과 누님을 부탁한다. 아버님께도 마지막 인사를 전해다오. 날이 이대로 떠나신단 말씀이옵니까? 그러하다.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박 씨는 늙은 손으로 정연의 손을 잡았지요.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7년을 정연을 지켜본 그였습니다. 정연이 채련을 위해 7년을 갈아왔던 칼의 무게를 그가 알았지요. 그리고 정연이 마침내 그 칼을 내려놓고 떠난다는 것을 그는 받아들였습니다. 날이 부디 행복하시옵소서. 박 씨, 너도 평안하거라. 정연과 채련은 동대문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지요. 동이 트기 시작하는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그 붉은 빛 사이로 두 사람의 그림자가 나란히 걸었지요. 채련의 손에는 작은 매듭 놀이개가, 정연의 품에는 채련이 어릴 적 만든 그 놀이개가 묶여 있었지요. 두 사람의 그림자가 동대문을 지나 강원도를 향해 멀어져 갔습니다. 이튿날 아침 한양 도성 안 모든 시전과 골목에서 사람들은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영의정 박홍기가 사약을 받는다는 소식이었지요. 후금 내통과 광해군, 폐위 도모의 죄로 가문 전체가 멸문되었고 그 일파 30여 명이 유배되었습니다. 윤지성은 사약은 면했으나 함경도로 유배되었지요. 그가 한양을 떠나는 날 누군가 그를 배웅하러 나오기를 기다렸으나 단 한 사람도 그를 보러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알았지요. 자신이 잃은 것이 무엇인지를. 권력도 아니고 가문의 후계 자리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진심으로 사랑한 단 한 사람, 윤소윤이었지요. 지성은 함경도로 가는 길에 단 한 통의 편지를 썼습니다. 소윤이, 나는 너를 사랑했다. 진심이었다. 그러나 나의 사랑은 나의 야망을 넘지 못했다. 너의 선택이 옳았다. 부디 평안하거라. 그 편지는 소윤에게 도달했지만 소윤은 그것을 펼치지도 않고 불에 태웠지요. 제가 마당에 흩어졌습니다. 소윤은 정원 파기를 정식으로 선언하고 평생 다시 정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윤씨 가문 안채에서 책과 함께 살아갔지요. 그녀가 후일 직접 쓴 시집 한 권이 한양사림에 전해졌다고 하옵니다. 책 이름은 매화집이었지요. 매화집의 첫 시는 이러했습니다. 매화 한 송이 가지 끝에 피었으나 바람에 흔들려도 꺾이지는 않더라. 내 마음이 그러하니 세상이 흔들어도 나는 흔들리지 않으리. 소유는 그 시를 쓰고 평생을 책과 함께 살았지요. 그녀의 매화집은 한양사림 여인들 사이에서 조용히 익혔습니다. 광해군께서는 박홍기 일파를 정리한 뒤 친정을 강화하셨습니다. 그러나 임금께서도 아셨지요. 정연이 떠난 이상 자신의 곁에 진정한 사람은 없다는 것을. 임금께서는 한 차례 정연을 부르려 하셨으나 그가 강릉에 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는 그저 옅게 웃으셨다 합니다. 그자가 마침내 자기 삶을 찾았구나. 임금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시 부르지 않으셨지요. 그러나 임금의 외로움은 깊었습니다. 사림은 박홍기가 무너진 뒤에도 친명을 외쳤고 광해군의 중립외교는 계속 흔들렸지요. 결국 광해군께서는 그 후 몇 해 뒤 인조반정으로 폐위되시었지만 그것은 또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그로부터 1년 뒤 강원도 강릉 땅동에 가까운 작은 마을, 솔숲에 둘러싸인 초가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매화나무 한 그루가 심어져 있었지요. 한양윤씨 가문 마당에 있던 매화나무에서 꺾어와 옮겨
심은 것이었습니다. 마당 한쪽 우물가에서 한 여인이 빨래를 헹구고 있었습니다. 무명 저고리에 옅은 남색 치마, 머리는 하나로 묶은 사람. 얼굴은 7년 전보다 조금 야위었으나 눈빛은 한층 맑아져 있었지요. 채련아, 점심 들 시간이요. 마당 안쪽에서 한 사내가 그녀를 불렀습니다. 검은 도포가 아니라 무명 적삼을 입은 사람. 머리에는 정자관도 갓도 없이 그저 무명띠 하나를 두른 사람이었지요. 윤정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윤씨 가문의 정현이 아니었지요. 그저 강릉 솔숲 마을의 한 농부일 뿐이었습니다. 채련은 빨래를 마치고 마당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매듭 놀이개가 여전히 매여 있었지요. 7년 전 그녀가 손수 매듭 지은 것, 그리고 정현이 7년 동안 품에 지니고 다닌 것. 오늘 저녁에는 매화꽃이 피겠소. 네, 날이라 하지 말라 하지 않았소. 네, 서방님. 채련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지요. 그녀가 정현을 서방님이라 부른 것은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당의 매화나무 아래에서 함께 점심을 들었습니다. 솔숲 사이로 바람이 지나갔지요. 동해의 푸른 빛이 멀리 보였습니다. 서방님, 말하라. 한양의 누님은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 정현은 잠시 말이 없었지요. 그는 매화나무 가지 끝에 봉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잘 지내신다 들었다. 박 씨가 한 달 전 다녀가지 않았느냐. 누님께서는 매화집이라는 시집을 쓰셨다 한다. 한양 사림 여인들이 그것을 돌려입는다 하더라. 누님답습니다. 그렇구나. 채련의 얼굴에는 7년 만에 처음으로 그늘이 없었지요. 그녀는 더 이상 노비도 아니었고 노예시장에 묶여 앉아 있던 여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사람의 아내일 뿐이었지요. 정현도 더 이상 사대부 사이에서 외로이 외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사람의 남편일 뿐이었지요. 그날 저녁 매화나무 가지 끝에 정말로 꽃 한 송이가 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그 꽃을 가만히 바라보았지요. 세상을 뒤집어 엎겠다 약속했던 사내가 마침내 자기 자신의 신분을 뒤집어 내려놓은 곳에서 두 사람은 평생을 함께 살았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신분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정해지는 법이지요. 한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려면 때로는 세상을 뒤집어야 하고 때로는 자기 자신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윤정현과 채련의 이야기는 강릉 땅에 오래도록 전해져 내려왔다고 하옵니다. 매년 봄이 되면 그들의 초가집 마당에서 매화 한 송이가 가장 먼저 피었다 하지요. 사람들은 그 매화를 정현매라 부르며 두 사람의 사랑을 기렸다 하옵니다. 7년을 갈아온 칼이 한 여인의 손을 풀어주는 데 쓰였고 한 여인의 평생 기다림이 한 사내를 사람답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것이 두 사람의 사랑이었지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월화야담의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